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의 한국어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AI 폰을 출시한 삼성전자와 국내 점유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롯데건설이 김포시 풍무동 일원에서 풍무형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 분양에 나섰으나 전타임 미달이란 굴욕을 겪었습니다. 고 분양가 논란에 완판 행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애경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애경산업 매각에 나섰습니다. 지주사 AK홀딩스의 부채 때문인데 그룹 모텔 사업을 팔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눈물의 매각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한샘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시총 1조 원이 무너졌습니다. 2023년 김유진 대표가 취임한 이후 강도 높은 비용 절감으로 적자 탈출엔 성공했지만 본원적 경쟁력을 기르는 데는 소홀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애플의 인공지능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한국어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스마트폰에 AI 기능이 더해진 AI 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애플이 AI 비서 기능 한국어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영어로만 활용이 가능했지만 한국어를 통해 다양한 AI 기능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맞춤법 교정과 문장 요약, 이메일 작성은 물론이고 여러 앱을 오갈 필요 없이 챗GPT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애플 기기를 찾을 수 있는 기능도 출시 6년 만에 한국에 도입됐습니다. 애플이 한국 시장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AI 폰 시장에 포문을 연 삼성전자는 애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중저가와 AI를 전면에 내세운 프리미엄 시장으로 양분화된 상황. 중저가 시장은 가성비를 내세운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고 프리미엄 시장은 AI 폰으로 삼성이 선점에 나섰지만 애플과 매출 기준 점유율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 삼성을 제치고 글로벌 시장 1위를 석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TV 가전사업을 총괄하는 DX 부문장 직무대행으로 갤럭시 신화를 쓴 노태문 사장을 임명한 가운데 스마트폰 전략 재정비를 통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어제 김포 풍무형 롯데캐슬 시그니처 1순위 청약에서 전 타입이 미달됐습니다. 고 분양가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 최근 완판 행진을 이어가던 롯데건설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김포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순위 청약에서 전 타입이 미달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612가구 모집에 468명만 접수한 겁니다. 이 단지는 입지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높은 분양가에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걸로 분석됩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2,100만 원대로 84제곱미터 최고 분양가는 7억 8,400만 원입니다. 부대 비용을 더하면 8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근 대장 아파트의 최근 거래 가격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김포나 경기도 외곽 쪽에 있는 곳에서는 분양가가 7억 넘어가면 되게 허들이 높거든요.
7억 정도가 마지노선이고 8억 가까이 되니까는 부담을 크게 느낍니다. 최근 김포에서 분양했던 아파트에 비해서 분양가 상승이 10% 이상 되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나. 실제 2023년 말 분양한 김포 고촌 센트럴자이는 고분양가에 아직도 집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인기 청약 단지였던 김포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의 완판 소식에 분양가를 올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분양가 논란에 분양 완판 행진을 이어가던 롯데건설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12월 초 일반 분양한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올해 들어 100% 판매 완료했고 지난해에도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라일에스, 청담레일 등 6개 단지 완판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애경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애경산업 매각에 나섰습니다. 지주사 AK홀딩스의 부채 때문인데요. 그룹 모텔 사업을 팔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눈물의 매각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애경그룹이 생활용품과 화장품 사업을 담당하는 애경산업을 시장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매각 대상은 지주사 AK홀딩스를 비롯해 애경자산관리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애경산업 경영권 지분 63.38%입니다. 지난 1일 종가 기준 애경산업의 시가총액은 약 3,800억 원으로 AK홀딩스 등이 보유한 지분 가치만 해도 2,400억 원에 달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과 자산 가치 등을 고려하면 최종 매각가는 수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경그룹이 애경산업을 매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채 때문. 지주회사 AK홀딩스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 원에 달하고 부채 비율은 지난 2020년 233.9%에서 지난해 328.7%까지 뛰었습니다. 지난해 말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이후 애경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 AK홀딩스와 애경자산관리가 보유한 애경산업과 제주항공 지분 상당 부분이 금융권의 담보로 제공된 상태입니다.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 마진콜이나 반대매매 가능성도 있어 그룹 차원의 대응이 절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경산업 매각을 통해 차입금의 상당 부분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애경그룹은 이 밖에도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골프장 중부 CC 등 비주력 사업도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애경산업 매각을 위해 국내외 대형 사모펀드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매각 결과에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한샘이 결국 시총 1조 원이 붕괴되며 날개 없는 추락을 맞고 있습니다. 한샘은 지난 2023년 김유진 대표가 취임한 이후 강도 높은 비용 절감으로 적자 탈출에 성공했지만 허리띠 졸라매기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본업 경쟁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는 데다 무리한 고배당 정책까지 고집하며 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주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샘이 시가총액 1조 원 선까지 붕괴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비용 절감으로 적자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무리한 고배당 정책 속에 회복의 기미는 더 흐릿해지는 모습입니다. 한샘의 주가는 최근 1년간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연저점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해 5월 6만 9천 원으로 연고점을 기록했던 한샘 주가는 오늘 종가 기준 3만 9,800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2022년 4월 1일 최고치였던 주가와 비교하면 3년 만에 반토막 수준입니다. 시총 역시 9,366억 원으로 1조 원이 무너졌습니다. 한샘의 주가가 이같이 곤두박질친 배경으로는 내실 없는 경영이 꼽힙니다. 2023년 취임한 김유진 대표는 취임 직후 대규모 인력 감축과 복리후생비 축소, 사옥 매각 등 강도 높은 비용 절감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적자 탈출엔 성공했지만 본원적 경쟁력을 기르는 데는 소홀해 일시적 처방에 불과한 허리띠 졸라매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주주인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배당 정책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한샘은 사모펀드에 인수된 직후인 2022년부터 분기 배당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실제 지난해 상암동 사옥 매각 차익을 포함한 이익분 중 1,416억 원은 경쟁력 강화나 신사업 발굴을 위한 재투자가 아닌 배당금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샘의 자본이 사모펀드 배불리기에만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한샘만의 고유한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을 강화하겠다며 본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김유진 대표. 대주주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한 내실 없는 경영 속에 한샘의 회복세는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지난달부터 홈플러스 사태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검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 대주주 MBK 파트너스를 겨냥해 대대적 검사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금감원은 MBK와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에선 맹탕 검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9일부터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꾸리고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 파트너스에 대한 회계심사와 불공정거래 조사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조사 인력 파견까지 받아 MBK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기업 회생 신청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제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며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됐다며 기존의 회계심사에서 강제성 있는 회계감리로 전환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선 맹탕 검사로 끝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MBK를 포함한 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를 제대로 실시한 적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금융권 안팎을 뒤흔들었던 2020년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당시 자본시장법상 감독 근거와 방법 등이 부재해 일반 사모펀드로만 당국 검사가 이뤄졌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검사에서 제외됐습니다.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금융당국의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권을 명시한 근거법이 마련됐지만 인력과 사안 적정성 등을 이유로 검사권 발동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금융권에선 현행법 근거, 회계감리로 회계 은폐 등을 적발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결국 금감원이 MBK 지배구조와 주요 구성원의 개별 계좌 자금 흐름 파악 등 전방위 조사에 나서야 하지만 MBK 측의 협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제재까지 이어질 중요 증거 확보까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 간 풋옵션 분쟁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국제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 부과한 이행 강제금 결정이 무효라는 국내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행 강제금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면서 남은 사모펀드와의 협상에서 신 회장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습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제기한 국제상업회의소 ICC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중재판정부의 강제금 부과는 국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해당 결정의 국내 집행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ICC가 부과한 하루 20만 달러 규모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신 회장 측이 국내에서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ICC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이 30일 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풋옵션 주식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국제중재판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선 국내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로 ICC 강제금 결정은 국내법상 강제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이번 판결로 신 회장 측이 감정평가기관을 서둘러 지정해야 할 30일 데드라인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교보생명 입장에선 감정인 선정과 가격 산정 절차를 서둘러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풋옵션 주식가치 평가 보고서 작업 절차는 현재 중단된 상태. 신 회장 측은 당초 EY 한영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했으나 EY 한영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교보생명의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되며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EY 한영은 검토 끝에 감정평가기관을 사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말 신 회장 측에 통보했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 회장 측은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풋옵션 매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무작정 시간을 끌 수 없는 재무적 투자자들도 가격 협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 시장에서 자산운용사 간 운용 보수,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자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부 운용사는 대표 ETF 수수료를 내리면서 다른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의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산운용업계의 보수 인하 흐름을 주도하는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금감원 조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주 자산운용사 최고 경영자들을 불러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준영 미래에셋 자산운용 부회장 등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업계 1, 2위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 등 주요 운용사의 운용 보수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점검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운용사들의 수수료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시장에서 지수형 ETF의 수수료를 낮춰 테마형 ETF로 전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조를 바꿨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실태 점검 결과 점유율 확대 과정에서 대형사들이 대표 지수 ETF 수수료를 낮추면서 다른 ETF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손실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펀드 관계사에 지급하는 보수를 깎는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공개했습니다. 180조 원 규모인 국내 ETF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미래에셋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은 올해 초 미국 S&P 500과 나스닥 ETF를 놓고 수수료 전쟁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도 미래에셋운용이 타이거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수수료를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의 100분의 1로 낮춘다고 밝히면서 다시금 불을 붙였습니다. 어제 하명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도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과도한 마케팅 경쟁, 커버드콜 등 비정형 ETF에 대한 상품 설계, 판매, 운용 관리 체계,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 ETF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최근 2거래일 연속적으로 터진 ETF 순 자산가치 산출 오류로 인한 투자자 손실도 자산운용사들이 감당하기 벅찬 규모의 ETF를 출시한 부작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처음 공장을 세운 뒤 20년간 대미 수출은 물론 국내 생산과 고용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지을 때마다 국내 생산과 수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에 지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국내 생산 증가와 부품 산업 활성화를 이끌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미국 조지아주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준공한 현대자동차. 일부에선 해외 생산이 늘어난 만큼 국내 생산과 고용은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2005년 현대차 그룹의 첫 생산기지 엘라베마 공장 준공 이후 20년간 국내 수출과 생산, 고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라베마 공장을 준공하기 직전인 2004년 글로벌 자동차 순위 7위였던 현대차 그룹은 2022년부터 글로벌 톱3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현지 판매량은 68만 대에서 170만 대로 100만 대 이상 늘었습니다. 현지 생산 증가로 신속한 제품 공급이 가능해지고 미국 현지 내에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며 수요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100만 대 이상이면 미국의 현지 생산 가능 물량을 웃도는 규모인 건데 그만큼 미국 수출 대수도 늘었습니다. 2004년 73만 대였던 대미 수출은 지난해 101만여 대로 3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생산과 고용, 부품 협력사의 해외 수출도 늘었습니다. 국내 생산 대수는 2004년 269만 대에서 지난해 341만 대로 70만 대 이상 증가했고 고용은 같은 기간 8만 5천여 명에서 11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부품 협력사의 해외 진출도 확대돼 한국 부품업체의 미국 수출액은 2004년 11억 7,500만 달러에서 지난해 82억 2천만 달러로 7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업계선 미국 조지아주에 준공한 연 30만 대 규모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로도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에서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은 미국 시장에서 더 공격적으로 판매를 늘려가기 위한 차원이며 미국 생산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국내 내수 판매와 수출 등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도 기아는 현재 85만 대인 미국 판매를 120만 대로 늘리고 늘어나는 물량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미국으로 이전시킬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수산업과 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법정 기념일인 수산인날 기념행사가 올해는 전북 고창군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의 수산인 1,500여 명이 참석해 수산업의 가치와 미래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경선 기자입니다. 정부가 매년 4월 1일 개최하는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가 올해는 고창군에서 열렸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수산총연합회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관영 전북도지사, 심덕석 고창군수, 노동진 한국수산총연합회 회장 등 주요 인사와 수산인 1,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기념식장 외부에는 수산업 정책과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고창 바지락과 풍천장어를 소개하는 특별전시관, 수산물 시식 및 가공품 체험 부스가 인기를 끌며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고창군은 전국 바지락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며 맨손어업의 대표 지역으로 꼽힙니다. 또 대표 특산물인 풍천장어는 최첨단 양식 기술과 다양한 가공 제품 개발을 통해 고소득 수산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념식에는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 대한 정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고창군 수산업협동조합 김충 조합장과 한국김산업연합회 최봉학 회장은 각각 은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제주 성산리 어촌계 이구순 계장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고창군 수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수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기념일입니다. 이번 고창군 행사를 계기로 수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전북 이경선입니다.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 제2요구권 행사를 맡겠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병한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만류해 거치 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한 매체에 출연해 거치 관련 질문에 금융위원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최상목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락을 주셔서 시장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며 말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원장은 직을 걸고서라도 상법 개정안 제2요구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제 제2요구권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이 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 표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